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훈 대표와 함께 최근 몇 가지 기업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KT 얘기 좀 짚어볼까요? 5개월간의 경영 공백 사태는 마무리됐죠. 이게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새 수장으로 왔는데 주가는 이렇게 새로운 CEO가 오면은 좀 뭔가 축하 이런 것도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주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실제 5개월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작년 12월부터니까 거의 뭐 9개월간이었죠. 뭐 아시겠지만 그 구현모 전 대표가 압박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올라왔던 KT 내부 인사였죠. 그렇죠. 내부 인사도 바로 사임을 윤 전 대표도 후보직에 자진 사퇴해버리고 예. 그리고 나서는 뭐 계속 대행 체제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32명의 롱리스트, 숏리스트 뭐 시끄러웠다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 새로 들어선 김영섭 그 대표가 이분이 이력이 그 LG CNS 사장을 하셨는데 LG CNS에 딱 두 가지 역할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CFO였는데 구조조정 전문가였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발탁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이유는 LG CNS에 계실 때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했다. 요것 때문에 이제 KT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어떤 뭐 발탁의 배경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이분 김영섭 대표 들어오면 구조조정할 게 뻔하지 않냐. 그 KT는 여전히 KT가 작년 올해 그 민영화 21년째거든요. 네. 민영화 21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인식 속에 정치권의 인식도 그렇고 김영섭 전 현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기업의 냄새가 아직 짙다. 그 말은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구조조정을 해서 체질 개선을 해서 뭔가 미래 성장 동력이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아픔이 있거든요. 이전에 보면 그 황창규 그 회장이 들었을 때도 2014년도에 대규모 명퇴시켰습니다. 명퇴시키면 아시듯이 그때도 1조 2천억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배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김영섭 대표의 발탁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부분이다. 그래서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재무통이 새로운 CEO로 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공식이었고 뭐 시장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정작 김영석 대표는 대규모 구조조정 생각은 없다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근데 이야기했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 벌써, 믿겠는데. 예. 벌써 그 지난 1일 날 부문장 다 교체했습니다. 저 벌써 박종욱 경영기획 부문장 사장 교체했고요. 강국현 사장, 그다음에 그 경영지원본부장이 신인혁 부사장까지 모두 보직 해제했습니다. 예. 이미 이제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김영섭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을 썼어요. 공제장애. 사자성어인데 예. 험한 바다를 건너가자. 이런 사자성어를 썼다는 것도 의미심장하고. 고난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KT의 미래를 본인이 이렇게 그렸어요.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가겠다.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보면 공기업성 민영화된 기업들 포스코, 그다음에 뭐 KT, 통신사들의 공통적인 화두들이 있어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업에서 탈피해보자. 포스코는 탈스틸을 주장했고, 그렇죠. KT는 사실 구현모 대표 있을 때 탈통신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도 그렇고, 그렇죠. LG플러스도 탈통신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미 수익 구조가 고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보면 구현모 대표가 그동안 탈통신을 다른 데로 성공시켜 우리가 지금 잊어버렸지만 뭐 디지코 전략 이런 전략을 펴면서 2022년까지 KT 전체 매출에서 비통신 분야 매출이 28%거든요. 요거를 내후년 25년까지 50%까지 맞추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자, 그런데 만약 시장에서 저는 그 비전으로 갔으면 나름대로 KT는 나름대로 밸류가 있고 있다 봐는데 김영섭 대표가 이거를 이어갈지 말지에 대한 첫 번째 퀘스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에서 어느 부분 쪽 사람들을 많이 할지를 좀 관심을 봐야 향후 KT의 밸류 가치, 밸류가 어떤 식으로 좀 조정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제 기자회견 내용으로만 보면
뭐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수장들 다 조치를 보직해임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연말에 2년치의 누적된 임원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임원 인사하고 나면 분명히 구조조정 따를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임원 인사가 어떤 사업 전략의 얼라인을 통해서 할 건지가 KT의 좀 향후 주가 전망을 좀 점칠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뭔가 지금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모습으로 KT가 다시 돌아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H&M 인수전. 네. 지금 뭐 링 위에 올라가는 회사들이 하림, LX, 동원 등인데 네. 각기 제각기 조금씩 다른 이유로 H&M은 품고 싶어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제 하림 지금 숏리스트가 결국 올라온 게 세 곳인데 이미 6일부터 내사 시작했죠. 예. 네, 시작했는데 이번에 보면 이 H&M이 자산 규모가 27조예요. 재계 17위, 19위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인수를 희망한 그룹은 재계 30위는 할인밖에 없고요. 다 30위 바뀝니다. 동원은 거의 54위인가 그렇죠. 요거 인수하는 순간 재계 15위권 넘게 뛰어오릅니다. 일단 그게 달라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림이 자산 규모도 27조지만 일단 현금성 자산이 12조가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수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수하고자 하는 그룹들이 덩치가 작은 그룹들인데다가 이걸 통해서 뭔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 막대한 그 12조라는 현금성 자산을 또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실제 인수 대금은 7조 정도, 맥스 7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할인 같은 경우는 페노션을 인수하면 재미를 봤죠. 네. 근데 페노션을 인수하고 나서 할인의 행보를 보면 그 페노션이라는 기업을 지렛대로 현재 페노션의 지분의 80%가 대출이에요. 아, 그러니까 현금 빼먹기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페노션을 통해서 미국 하림 USA의 적자 투성인 USA를 살리는 출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보를 많이 보여서 이번 인수도 뭐 특히 JKL 파트너를 이제 FI로 같이 들어오는데 네. 아들이 장남이 JKL 파트너 이사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원수도 보지는 않고 그래서 뭐 외부적으로는 페노션이라는 벌커선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이라는 두 개를 합치면 나름대로 종합 운송 사업에서 뭐 모양은 의미 있는 그럴싸하게 한데 보이는데, 내심은 지금 이력들을 보면 탐탁치 않다는 게 시선이고 두 번째는 LX 그룹인데 LX 그룹은 가지고 있는 건 범한 상선, 예. 그러니까 판토스죠, 판토스. 예. 판토스는 현재 LG 범 LG 계열에 있는 LG 그룹, LIG, LX 그다음에 뭐 GS까지 갖고 있는 운송을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갖고 있으니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더 예지를 낼 줄 아느냐.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마지막으로 동원은 부산에 항만 컨테이너 시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시너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진심이냐. 예. 그리고 컨테이너선은 사실은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동량의 97%, 99%가 다 여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나 그다음에 한국운임협회 쪽에서 운하는 게 당장 인수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좀 먼 안목으로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키우고 투자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회사가 중요하지 당장 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시선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수전에 뛰어든 회사들의 현금 동원 능력에 의구심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인가요? 주가도 H&M 주가도 힘을 못 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H&M 주가는 뭐 그것도 있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 H&M 실제 워낙 좋지 않았습니까? 뭐 구조 영업이 엄청 얘기가 엄청 얘기했죠. 그때는 팬데믹 때문에 일단 그 회사 운송료 자체가 엄청 올랐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맞물린 것 같아요. 일단 경기가 안 좋고 우리가 보통 운송료라 그러죠. 예. 그게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이고 이게 이제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되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보통 매각 이슈가 뜨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이 세계 숏리스트에 들어간 이 세계 그룹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주가는 뭐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로 보면은 HMM 인수전 가장 그래도 가능성 높은 회사는 어딜까요? 저는 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유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예 인수가 무산될 네. 가능성도 있다. 이미 뭐 그 최악의 경우에는 중단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제고요. 지금 운매자들이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을 부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실사해보고 더 낮은 가격을 부를 거고 또 하나 문제가 연구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수하더라도 산업은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가지고 있는 연구체를 반 정도만 인수하고 반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원래 5천 원인데 그걸 팔 수가 없어요. 배임에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시장 가격으로 다시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인수 자금도 부족한 그룹들이 그 연구체를 다시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고 또 하나는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는 이거 어쨌든 국고도 부족하니까 이걸 갖다 팔아서 지금 뭔가 돈을 돌려야 되는 입장이고 예. 특히 산업은행은 지금 BIS가 되게 낮아졌어요. 이 주가가 떨어지면 BIS가 0.07% 떨어집니다. 전 떨어질 때마다. 산업은행은 애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단기간의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오히려 인수하는 그룹들이 이 12조라는 현금성 자산을 어떤 다른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유찰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있었는데 지금 HMM으로 합쳐진 이후에 뭐 이것마저 제대로 안 굴러간다면 우리 해운산업 상당히 좀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